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헨리의 경관과 찬송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헨리는 미국의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로 유머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작품 경관과 찬송가는 뉴욕에 사는 노숙자 소피가 주인공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려는 독특한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소피는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변화와 마주합니다. 이 작품은 희망과 인생의 아이러니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헨리 경관과 찬송가. 메디슨 스퀘어에 늘 찾는 벤치에 앉아 소피는 불안한 듯 몸을 들썩거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기러기 울음소리가 밤하늘의 정막을 깨고 바다 표범 모피 외투가 없는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갑자기 상냥해지는 소피가 공원 벤치에 앉아 안절부절하면 이제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가랑잎 하나가 소피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잭 프로스트 씨의 명함이다. 잭은 메디슨 스퀘어의 단골들에게 친절하여 해마다 이곳을 찾아 어김없이 겨울을 예고해준다. 내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잭은 지붕이 없는 저택인 메디슨 스퀘어의 문지기 북풍에게 명함을 건넨다. 덕분에 그 저택에 사는 사람들도 겨울 준비를 하게 된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여 월동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소피는 깨달았다. 그래서 늘 찾는 벤치에 앉아 안절부절했던 것이다. 소피가 원하는 월동대책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지중해 유람선을 타고 싶다던지 베수비어스만에서 뱃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뉴욕 이스트 리버에 교도소가 있는 작은 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석대. 이것이 그의 염원이었다. 바람의 신이나 경찰을 피해 다닐 걱정도 없고 식사와 잠자리와 마음에 맞는 친구가 보장된 그곳에서의 석 달이 소피에게는 더없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후한 대접을 받았던 블랙웰스 섬이 소피의 겨우살이 집이었다. 겨울이 오면 소보다는 행복한 뉴욕 시민들이 의뢰의 판비치나 리비에라로 가는 표를 사듯이 소피도 예년처럼 섬에 틀어 박히기 위해 조촐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바로 지금 그때가 온 것이다. 어젯밤에는 일요신문을 석장이 우돈 밑에 깔고 발목에도 두르고 무릎도 덮고 잤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래된 공원의 분수 옆 벤치 위에서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섬이 소피의 마음속에 아련히 떠올랐다. 그는 이 동네 식객들을 위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시설을 경멸하고 있었다. 소피의 경험으로는 법률 쪽이 밖에보다도 훨씬 친절했다.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자선단체 시설은 수도 없이 많았다. 원하면 그곳의 보살핌과 간이 생활에 맞는 숙박소나 음식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자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비록 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선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때마다 정신적 굴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시저에게 브루투스가 따랐듯이 자선의 잠자리에 목욕을 해야 한다는 세금이 따르게 마련이고 한 조각의 빵을 얻으려면 사사로운 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은 같지만 신상의 사사로운 일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는 법률의 신세를 지는 게 차라리 낫다. 섬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자 소피는 재빨리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가장 유쾌한 방법으로는 어느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한 푼도 없다고
조용히 버티다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관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다. 나머지는 친절한 판사가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것이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공원에서 나가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만나는 바다처럼 넓은 아스팔트를 걸어갔다. 브로드웨이 거리의 북쪽으로 가서 눈부시게 휘황찬란한 레스토랑 앞에서 멈춰섰다. 이곳은 밤마다 최고급 포도주와 비단 옷과 세련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소피는 조끼의 단추가 채워진 윗부분은 자신이 있었다. 면도도 했겠다. 웃옷도 깨끗했으며 깔끔하게 맨 검은 넥타이는 추수감사절에 전도사 부인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이 레스토랑의 식탁에 의심받지 않고 앉을 수만 있다면 그는 성공하는 것이다. 식탁 위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웨이터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청둥오리 통구이가 알맞지 않을까? 소피는 생각했다. 거기에다 백포도주 한 병과 캐몬 벨치즈 식후에 마실 커피 한 잔과 식어 한 개비. 식어값은 1달러면 충분할 것이다. 다 합쳐도 레스토랑 카운터가 호되게 보복할 만큼 비싸지는 않다. 그래도 이만한 식사라면 그를 배부르게 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겨울 피난처로 떠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레스토랑 문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자마자 웨이터의 시선이 그의 허름한 바지와 다 달아빠진 구두 위에 멈췄다. 억세고 날랜 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몸을 획 돌려서 말 한마디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로 내쫓아 하마터면 먹고 달아날 뻔한 청둥오리의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구했던 것이다. 소피는 브로드웨이에서 옆길로 빠져걸었다. 동경하던 섬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식도락의 길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6번가 모퉁이의 유리창 안쪽으로 화려한 조명 아래 솜씨 있게 진열된 상품 때문에 쇼윈도가 한결 돋보이는 가게가 있었다. 소피는 돌을 하나 주워들어 그 유리창을 향해 내던졌다. 잠시 후에 경관을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길모퉁이를 돌아 달려왔다. 소피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놓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러다 경관의 노란 단추가 보이자 싱긋이 웃었다. 이런 짓을 한 놈이 누구야? 경관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제가 바로 그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빈정대는 한편으로 행운을 잡은 사람답게 소피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경관은 아무런 실마리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소피의 말을 무시해버렸다. 유리창을 깬 놈이 법률 대리인인 자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그런 녀석은 재빨리 도망치는 법이다. 경관은 밤블록쯤 앞에서 전차를 타기 위해 달려가는 한 사나이를 목격했다. 경찰봉을 빼어든 그는 그 사나이를 뒤쫓았다. 소피는 또 실패하자 울적한 마음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길 건너에 허름해 보이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다. 식욕은 왕성하나 주머니 사정에 넉넉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인 가게였다. 소피는 웨이터의 관심을 끌고도 남을 구두와 숨길 수 없는 낡은 바디 차림으로 이 가게에 거침없이 들어갔다. 식탁에 앉아 비프 스테이크와 큼직한 핫케이크와 도넛과 파이를 단숨에 먹어치웠다. 그런 다음 웨이터에게 자신은 돈하고 인연이 없어서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사람이라고 털어놓았다. 자, 어서 경관을 불러오시지. 소피는 다시 재촉했다. 신사를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너 따위 녀석한텐 경관이 필요 없어. 웨이터는 버터 케이크처럼 끈적거리는 목소리와 맨해튼 칵테일에 든 버찌 같은 눈을 하고 말했다. 이봐, 손 좀 빌리세. 두 웨이터에게 양쪽 귀를 잡아 끌려 길바닥에 무참히 내쫓겼다. 소피는 마치 목공용 접는 자를 펴듯이
관절을 하나씩 펴면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었다. 잡혀 들어가는 일이 장밋빛 꿈처럼 여겨졌다. 섬은 너무 멀리에 있는 것 같았다. 두 집 건너편 약국 앞에서 있던 경관은 소피를 비웃으며 길을 걸어갔다. 거리를 5블록쯤 걸어가니 붙잡혀가는 것을 자청할 용기가 다시 솟아났다. 이번에는 어이없게도 그가 식은 죽 먹기라며 우습게 생각했던 일이 운 좋게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얌전하고 산뜻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쇼윈도 앞에 서서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 따위의 진열품을 눈을 반짝이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게다가 그 유리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무섭게 생긴 몸집 큰 경관이 소화전에 기대어서 있었다. 비열하고 천박한 건달 노릇을 하려는 것이 소피의 이번 계획이었다. 고상하고 우아한 희생자의 모습과 고지식해 보이는 경관을 눈앞에 두고 그는 이제 곧 아늑하고 조그마한 섬에서 겨울을 나도록 보장해줄 행운의 경관이 자신의 팔을 잡아 끌 거라고 확신했다. 소피는 전도사 부인에게서 받은 넥타이를 매만지고 자꾸 기어들어가는 커프스를 양복 소매 밖으로 끌어내고 모자도 옆으로 삐딱하게 쓰고서 여자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추파를 던지면서 갑자기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애헴하며 거들먹거리가 또 싱긋 웃어 보이면서 건달들이 의뢰 쓰는 뻔뻔스럽고 상투적인 비열한 수법을 넉살 좋게 해냈다. 경관이 이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곁눈질로 알 수 있었다. 젊은 여자는 두세 걸음 비켜서다 다시 면도용 컵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소피는 그 여자 곁으로 대담하게 다가가 모자를 들어 보이며 말을 걸었다. 이봐 버들리어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겠어. 경관은 아직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롱당하고 있는 이 젊은 여자가 손가락으로 슬쩍 신호만 하면 소피는 피할 수도 없이 섬에 피난처로 가게 되는 것이다. 벌써 경찰서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 그를 돌아보더니 도리어 한 손을 내밀어 소피의 옷소매를 잡는 것이다. 가겠어 마이크. 그녀는 반갑다는 듯이 말했다. 맥주를 한 잔 산다면 함께 가지 뭐.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경관이 저기서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 떡갈나무에 휘감긴 담쟁이 덩쿨 같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소피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경관 곁을 지나갔다. 아무래도 체포당할 운명이 아닌 모양이다. 다음 길모퉁이에 이르자 그는 여자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밤이 되면 더욱 밝아지는 거리와 함께 들뜬 기분과 가벼운 사랑의 맹세와 명랑한 노래와 음악이 들리는 곳까지 오자 그는 걸음을 멈췄다. 모피로 감싼 여자들과 외투를 입은 남자들이 겨울의 냉기 속을 활발하게 오가고 있었다. 문득 자신이 무서운 마술에 걸려 체포 결핍증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소피를 엄습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눈부시게 화려한 극장 앞을 거들먹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관과 마주치자 그는 치안 방해죄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했다. 사람들이 붐비는 길 한복판에서 그는 주정뱅이처럼 얼빠진 소리를 고래고래 내지르기 시작했다. 춤을 추고 아우성치고 날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소란을 피웠다. 경관은 경찰봉을 빙글빙글 돌리며 소피를 등지고 시민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예일대 학생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이겨서 축하한다고 소란을 피우는 거니 시끄럽긴 하지만 특별히 해를 입히진 않을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소피는 아무 소용없게 된 소란을 그만두고 말았다. 경관들은 나를 체포하지 않으려는 걸까? 섬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이상향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얇은 위도 단추를 끌어당겨 잠갔다. 그때 담배가게 앞에서 잘 차려입은
사나이가 옷에 매달린 라이터로 시거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문 안쪽에는 그 사나이의 비단 우산이 세워져 있었다. 소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우산을 집어들고 천천히 나왔다. 시거에 불을 붙이던 사나이가 허둥지둥 쫓아나왔다. 이봐, 그건 내 우산이야 하며 큰 소리로 산하게 말했다. 그런가요? 좀도둑질을 한 데다. 창피까지 당하자 소피는 그를 비웃었다. 그럼 왜 경관을 부르지 않지? 내가 훔친 거야. 당신 우산 말이야. 왜 경관을 부르지 않느냐고. 저 모퉁이에 경관이 서 있잖아. 우산 주인은 발걸음을 늦추었다. 소피도 그랬다. 운이 또다시 달아나 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경관은 두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저 변명거리도 안 되지만 우산 주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흔히 있는 일이라서 만일 그게 당신 우산이라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은 오늘 아침 무렵에 어느 레스토랑에서 주운 것인데 이게 만일 당신 우산이라면 용서를. 물론 내 거지. 소피는 심술 굽게 말했다. 우산의 주인은 물러가 버렸다. 경관은 야외복 외투를 입은 키가 큰 금발 부인에게 달려가 두 블록 앞에서 다가오는 전차 앞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소피는 도로 공사로 파헤쳐 놓은 거리의 동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올라 우산을 공사 중인 구덩이 속에 내던졌다. 경찰봉을 든 남자들은 그에게 투덜투덜 욕을 했다. 이쪽은 붙잡혀 가려고 길을 쓰는데 저쪽은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다. 마침내 소피는 거리의 불빛도 소음도 거의 끊긴 동쪽의 큰 길에 이르렀다. 거기서 메디슨 스퀘어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귀소 본능은 비록 그곳이 공원의 벤치일지라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길. 모퉁이에서 소피는 멈췄다. 그곳엔 좀 특이하고 불규칙한 박공지붕이 있어 고풍스럽게 보이는 교회가 있었다. 진보랏빛 스테인드 글라스 창 너머로 등불이 가물가물 반짝인다. 아마 오르간 연주자가 다음 일요일에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소피의 귀에 흘러들어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소용돌이 무늬의 교회 철책에 다가가 꼼짝도 않고 기대서서 그 연주를 들었다. 달은 중천에 떠서 밝게 빛나고 자동차도 보행자도 거의 없었다. 참새가 처마 밑에서 졸린 듯 짹짹거린다. 잠시 동안 주인은 교회가 있는 시골 풍경을 연상케 했다. 오르간이 연주한 찬송가는 소피를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의 지나간 삶 속에 어머니, 장미, 야심, 친구,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마음 등이 아직 남아있던 시절에 자주 들어서 귀에 익었던 바로 그 찬송가였다. 감수성이 예민해 있던 그의 감정과 고풍스러운 교회 가마력이 하나로 합쳐져 소피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가 빠져있던 깊은 수렁과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던 타락한 나날들, 야비한 욕망, 죽음과 같이 덧없는 희망, 쓸모없는 재능, 저속한 동기 따위를 조심스럽게 주마등처럼 되돌아보았다. 그러자 금세 그의 마음은 이 새로운 기분에 감응하여 떨고 있었다. 강렬한 삶의 충동이 당장 그를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게 했다. 나를 수렁에서 끌어내자. 다시 한번 성실한 사람이 되자. 나에게 달라붙어 따라다니는 악과 싸워 이기자.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젊다. 지난날의 진지했던 꿈을 다시 되살려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자. 엄숙하고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가 그의 마음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었다. 내일은 번화가에 나가 일자리를 찾아보자.
전에 모피 수입상이 운전기사가 되면 어떻겠냐고 권한 적이 있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 일을 부탁해보자. 나도 떳떳한 사람이 되어보자. 나도. 그때 문득 누군가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틀림없는 경관이다.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경관이 물었다. 아무것도. 소피는 대답했다. 어쨌든 함께 갑시다. 이튿날 아침 경범재판소에서 치안 판사가 언도했다. 금고 3개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